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지금은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8시 글로벌 경제의 신호등이자 알람시계인 월스트리트의 주요 이슈를 3가지 포인트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차례차례 이슈를 격파해볼 텐데요. 그럼 8월 23일 월요일 생방송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를 함께할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텍톤 투자자문에서 주식운용본부장을 맡고 계신 신종민 상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새 여의도에서 가장 좀 화제는 뭐예요? 아무래도 이제 그 관심들이 많이 있죠. 삼성전자가 이제 많이 빠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좀 감론을박 그게 또 많은 상황입니다. 네, 투자자들 관심이 상당히 네. 많은데 이제 저희는 월스트리트를 맞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기 전에 지난주 월스트리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일로 끝난 지난주 월가에서 한 주가 다우지수는 1.1%, S&P 500은 0.6%, 나스닥은 0.7% 하락했습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지난 20일 연 1.26%를 기록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유는 한 주간 9%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번 주에 주목해봐야 할 월스트리트의 3가지 포인트로는 첫 번째, 델타 변이가 테이퍼링을 늦추나, 두 번째, 100% 넘게 오른 월가 주식 4개, 세 번째,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언제까지, 이렇게 3가지를 꼽았습니다. 이제 이 3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이슈를 하나하나 신종민 상무님하고 격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델타 변이가 테이퍼링을 늦추나 이겁니다. 네. 일단 뭐 몇 가지 뉴스들이 좀 들어와 있는데 네. 일단 잭슨홀 컨퍼런스, 잭슨홀 심포지움이 네. 이제 원래는 26일에서 28일 와이오밍주에 있는 잭슨홀이라는 도시에서 이제 대면 형식으로 이제 그렇죠. 뭐 이제 중앙은행 관계자들 모여가지고 정책 토론을 하는 이런 행사가 열릴 예정이었어요. 네. 이제 이 행사에서는 이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뭐 어떻게 좀 힌트를 주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상당히 기대가 많았는데 이게 이제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그렇죠. 열리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27일 하루 이렇게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네. 그러면서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도 네. 27일 한번 네. 하는데 그것도 온라인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중요한 행사를 비대면으로 하다니 예. 이거 델타 변이 확산돼서 그런 거 아니야? 네. 뭐 이런 얘기가 퍼지면서 뭔가 좀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퍼지고 있어요. 일단은 델타 변이가 퍼져서 그런 게 분명히 맞을 거고요. 네, 그건 이제 뭐 그렇게 말을 했죠. 또 캔자스 네. 시티 연방준비은행에서 맞아요. 이걸 준비하는데 이거 델타 맞습니다.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좀 네. 비대면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네. 어쨌거나 이제 며칠 하던 거를 이제 하루로 바꿨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잭슨홀 연설에서 이 파월 의장이 어떠한 힌트를 주느냐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테이퍼링은 굉장히 지금 복잡한 이슈이기 때문에 네. 아마 굉장히 좀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약간 이런 얘기로 끝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측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 요 전에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저게 나왔잖아요. 7월 FOMC 네네네.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거기서 네.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경제가 예상대로 광범위하게 진전된다면 올해 자산 매매의 속도를 줄이겠다.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보통 내년에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올해라는 this 네. year라는 이제 네. 단어가 나와가지고 네. 예상보다 좀 빨리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나왔는데 이렇게 좀 델타 변이로 인해 가지고 행사도 미뤄지고 네. 뭐 이렇게 되면은 테이퍼링이 좀 늦춰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그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 예.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테이퍼링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언제 하는 거야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준을 잡고 가셔야 될 부분들은 미국의 어떤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FOMC를 비롯한 이런 당국자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고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7월 고용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최근 고용 지표가 워낙 서프라이즈하게 좋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반응을 한 거라고 보면 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데 제일 중요한 고용, 두 번째는 자산 가격의 버블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금융위기가 부동산 가격을 비롯한 자산 가격 버블에서 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 이런 기준을 가지고 통화 정책에 대해서 지금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오해가 또 하나 있는 게 네. 지난주에 공개된 의사록에서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올해 안에 하는 게
괜찮다라고 얘기한 거지 네. 사실 이걸 합의를 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아직은 유동적으로 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뭐 이걸 좀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약간 델타 변이가 변수가 될 수 있으니까 네. 요거 추이를 좀 봐야 된다. 요걸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실제 델타 변이 확산이 이제 사실은 연내 음. 테이퍼링 자산 매입 축소를 해야 된다는 분위기를 음. 좀 바꿀 수 있다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근거가 또 하나 있는데 네. 뭐냐면 로버트 카플란이라고 댈러스 연방 준비은행 총재가 지난주 20일 날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랑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델타 변이 확산이 경제 성장을 늦춘다면 테이퍼링을 빨리 시작하는 자는 자신의 주장을 다시 생각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소위 그 돈줄 되기 빨리 하자니까 소위 매파 연준내 매파의 대표 주자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분 어떤 주장을 하냐면 테이퍼링을 빨리 해야 되는데 9월달에 테이퍼링을 선언하고 네. 10월부터 테이퍼링에 들어가자. 네. 지금까지 이런 주장을 해왔던 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 내 의견을 좀 바꿀 수 있어.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니까 네. 이렇게 되면 이런 매파들도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뭐 연내라고 이렇게 의사록에 나왔지만 좀 더 늦출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아닐까? 뭐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델타 변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코로나라는 게 이제 1년 이상 지속되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은 이제 델타 변이 좀 익숙한 거 아니라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제 델타 변이가 산업에 가장 큰 충격을 주고 있는 부분은 물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글로벌 공급망들이 한 나라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각국에서 이제 부품을 조달하거나 생산이 이루어지는데 이 물류 부분에 가장 차질이 일어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산업의 충격들이 현실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네, 실제로 원래는 이제 지난달 뭐 이렇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월가에서는 이게 별 영향이 없을 거다. 델타 변이가 뭐 경제나 증시에 영향이 없을 거다라는 게 주류적인 생각이었는데 네. 골드만삭스가 최근에 뭐 델타 변이 그렇죠. 확산을 이유로 3분기 성장률 전망을 낮췄어요. 9%에서 5.5%로 맞습니다. 낮추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뭐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좀 얘기들이 점점점 강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주목할 거는 27일 날 이제 네. 파월 의장이 네. 그 온라인으로 네. 이제 생중계 방식으로 이제 연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네네. 여기서 도대체 어떤 힌트를 줄까? 네. 지금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과연 델타 변이가 테이퍼링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뭐 이런 힌트를 줄 것 같은데 네. 그거를 좀 주목해봐야 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이슈 델타 변이가 테이퍼링을 늦추나 네. 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는데요. 두 번째는 100% 넘게 오른 월가 주식 4개입니다. 네. 예. 지금까지 올 들어서 그 월가 증시가 어쨌거나 강세장이라고 굉장히 얘기를 하는데 좋습니다. 10% 이상에서 거의 20% 가까이 맞습니다. 올랐는데 네. 특히 100% 넘게 오른 주식을 따져봤더니 4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월스트저널에서 네. 보도를 했는데 그 주식들을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 네. 좀 알아보려고 알겠습니다. 준비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가장 많이 오른 게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 네. 제약업체인 모더나입니다. 네. 올 들어 267%나 올랐어요. 네. 예. 물론 이제 고점은 8월 초에 찍고 지금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네. 상당히 많이 오른 네. 거죠. 예. 네. 예. 그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백신으로 굉장히 잘 아실 텐데요. 이 모더나라는 회사가 만드는 코로나 백신은 mRNA라는 방식을 통해서 굉장히 특이한 백신입니다. 이 방식을 통한 백신은 미국의 모더나, 독일의 바이오엔텍이라고 하는 회사가 화이자랑 같이 공동을 개발한 이 두 가지 백신이 있는데요. 네.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신문지상에서 봤던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 약에서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상용화된 어떤 네. 백신이고 이게 최근에 이제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마어마한 실적을 음. 발표하면서 사실 주가가 더 올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월가에서는 이렇게까지 모더나가 많이 오를 줄 몰랐다. 네. 이런 반응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방금 얘기한 파이자 네. mRNA 방식으로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 파이자는 올 들어 32% 그렇죠. 올랐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 모더나는 267% 올랐어요. 그래서 약간 고점 논란 같은 게 있는 것 그런 같아요. 건 있을 수 예. 있는데요.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엔텍이라는 회사를 공동으로 개발을 해서 네. 사실 수익을 반대반 50대 50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바이오엔텍이라는 회사도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거의 모더나만큼 올라 있고요. 음. 그 모더나라는 이 백신이 내년까지는 어떻게 보면 유지가 돼도 그 이후에는 없을 거다. 그리고 모더나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대부분 유전자 치료제 관련된 파이프라인인데 이런 치료약이 성공한 케이스가 그동안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백신이 지나고 나면 없다라고 의심하는 쪽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유전자 치료제의 어떤 새로운 시장을 열었다. 이제 시장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또 긍정적으로 보는 쪽이 있고 그렇습니다. 네, 부정적으로 보는 데는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맞습니다. 대표적인데 네. 그 방금 얘기했듯이 모더나의 주가 상승을 정당화하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신약 개발 네. 이게 다 100% 네. 성공해야지만 가능한 주가다. 네, 뭐 네. 이러면서 지금 뭐 언더퍼폼으로 좀 맞습니다. 시장 네. 수익률 하회로 좀 낮게 이제 네. 투자견을 내고 있고요. 네. 그밖에 뭐 자산운용사 오펜하이머 뭐 이런 데도 이제 투자 의견을 좀 낮추고 있고 네. 뭐 이런 곳들이 있고 네. 괜찮게 보는 데는 또 그 미국 정부가 현재 부스터샷 또 네네. 한 차례 더 그렇죠.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니까 이게 더 수요가 늘어날 거 아니냐. 네네. 그래서 이미 지금 모더나가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백신 매출로 59억 달러를 올렸는데 네. 이미 저기 받아난 주문만 120억 달러. 네. 그렇고 또 여기 옵션이 또 붙어 있대요. 그래서 네. 각국 정부가 또 더 구할 수 있는 게 한 80억 달러. 네네네. 정도 옵션이 붙어 있으니까 이게 매출이 앞으로 저기 맞습니다. 늘어날 건데 이익도 네. 늘어날 거지 않냐.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그 양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 부스터샷에 대한 논란도 많고요. 이거를 과연 3차 접종을 한다 그래가지고 좋아지는 거냐. 근데 이걸 화이자가 주도해서 이제 FDA를 좀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고 또 이런 와중에 또 백신 가격 올리겠다고 또 화이자가 발표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겹쳐서 하여튼 백신은 이제 논란이 굉장히 많은 주가가 또 올라가니까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S&P 500 주식 가운데 지금 네. 100% 넘게 오른 주식 4개가 있는데 첫 네. 번째로 이제 모더나가 네. 올랐고요. 두 번째는 베스앤바디웍스라는 곳이에요. 여기 조금 생소할 수도 있고 뭐 네네. 이 저기 아시는 분 또 아시는 분들이 있을 맞습니다. 것 같은데 이게 주가 상승률이 한 120% 네. 가까이 올랐어요. 네네. 네, 올 상반기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음. 120% 올랐어요. 네. 저 회사는 원래 그 L 브랜드라는 회사인데요. 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브랜드가 아까 방금 보시는 베스앤바디웍스라고 하는 네. 어떤 뭐 손 세정제부터 바디용품들 이런 음. 제품들이고요. 또 하나 회사가 어떤 회사냐 빅토리아 시크릿이라고 하는 속옷 회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 빅토리아 시크릿 그러시면은 다 아마 이름은 들어봤어, 알았었는데라고 하실 텐데 2015년을 고점으로 사실 실적이 굉장히 악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베스앤바디앤웍스가 이름을 이제 베스앤바디웍스로 바꾸고 또 빅토리아 시크릿 지분 55%를 상업펀드에 매각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그런 것들의 호재로 사실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상승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회사 이제 상반기 주가 상승률만 보면 네. S&P 500 기업 중에서 톱 3를 네. 기록했는데 여전히 계속 좋은 주가를 보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개 중에 하나는 이제 철강회사 누코라고 있습니다. 누코 네, 맞습니다. 여기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투자 계획의 수혜주로 그렇죠. 꼽히고 있죠. 네네. 이 회사가 한 119% 네.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이 누코는 이제 상반기에도 톱 7 맞습니다. 오른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사이버 보안 기업 포티넷이라는 곳인데 네네. 포티넷은 조금 생소한 생소하실 분들도 수 있을 있는데. 거예요. 예. 포티넷은 굉장히 이제 예. 독특한 회사인데요. 음. 그동안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네. 센터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 건 그동안 뭐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큰 회사들이 큰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걸로 산업이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우리가 이렇게 통신도 이렇게 막 기지국, 중개국이라는 걸 지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분산을 하듯이 네. 분산형 어떤 클라우드, 분산형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런 분산형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보안 장비와 소프트웨어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그 기존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스코나 VM웨어나 이런 대기업들이 잡고 있는 시장에서 갑자기 포티넷이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신생스러운 기업이 네. 점유율을 글로벌리 지금 11%까지 올려가면서 지금 굉장히 주가도 좋고 실적도 좋은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렇게 올 들어 주가가 이제 100% 상승한 기업 네. 네 군데가 있는데 네. 한국인의 미국 주식 순매수 톱 10. 네. 이 안에는 이 네 기업이 하나도 안 들어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재밌는 네. 건데 어차피 주가는 사실 사전에 알기는 어렵죠. 주가 네. 상승률. 그러니까 맞습니다. 들어있지는 않는데 어떤 데가 일단 한국인이 미국 주식 순매수 톱 10인지 알아보면 네. 1위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그리고 올해 2위는 마이너스입니다. 네. 테슬라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3.6%죠. 맞습니다. 네. 상승률이 좀 약간 안타까운데 한국인들이 많이 샀는데도 불구하고 네.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2위는 애플, 3위는 TSMC. 그러니까 대만 기업인데 미국에 상장된 걸 주로 이제 매매를 하죠. 네. 그다음에 팔란티어도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건 네. 뭐 데이터 분석. 맞습니다. 회사. 굉장히 유명한 페이팔 창업자인 피터 틸이라는 분이 창업한 네. 회사입니다. 네. 예. 그다음에 루시드 전기차 업체. 네. 그다음에 S&P 500 ETF, 알파벳
즉 구글의 모회사, 네. 그다음 나스닥 100 ETF, 네. 유니티 소프트웨어, 로블록스 네. 뭐 이런 기업들을 주로 샀는데 네. 아쉽게도 그 100% 넘게 맞습니다. 대박을 쳤던 네. 기업들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주식이 항상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애플은 11% 넘게 굉장히 올랐고요. 좋습니다. 저 애플이나 지금 네. 아까 보신 그 알파벳. 알파벳이나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좋은 흐름을 57% 올랐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런 선택하신 분들도 괜찮은 승리를 맞습니다. 올린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보면 이제 우리나라 한국의 대표 지수인 코스피가 올 들어 6.5%, 네. 코스닥이 0.6% 올랐고 네. 코스닥은 0.5% 네. 하락해가지고 약간 좀 어, 한국 주식만 투자하신 분들 약간 가슴을 좀 치실 맞습니다. 특히나 분위기입니다. 최근에 한국 지수가 많이 빠지면서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이렇게 힘들어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이슈 100% 넘게 오른 월가 주식 4개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자,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음.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언제까지? 네. 이 얘기인데요. 네. 이게 어떤 얘기죠? 일단 차량용 반도체가 네. 부족하다 이런 얘기 많이 네.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사실은 미국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수많은 고용과 어떤 회사들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저희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반도체와 함께 이 친환경 차를 앞으로 이 양대 축으로 해서 네. 경기를 부양하고 산업을 부양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어떤 기업들을 통해서 발표된 어떤 여러 가지들을 보면 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쉽지가 않아서 이 바이든의 계획에도 어쩌면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네. 이런 우려가 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재 어떤 이슈들이 있어요? 그럼 차량용 반도체 가지고? 일단은 한번 네. 차량용 반도체 한번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요. 왜 차량용 반도체가 이슈가 되냐면 과거에는 차량용 어떤 자동차의 제조 원가에서 저런 반도체를 포함한 저런 전자 제품들 그런 비중 2000년대에는 한 18% 정도, 근데 현재 40%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반도체를 많이 사용하게 됐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보시면 최근에 차들을 보시면은 뭐 꼭 전기차가 아니더라도 이 내부 사양이 굉장히 좋아지고 전자기기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과거의 차에는 그냥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저사양의 후진 부품들이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거의 스마트폰급의 어떤 고사양의 부품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그런 고사양 부품들이 계속해서 지금 부족 상태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저희가 듣기로는 어느 정도 하반기 되면 네.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상당히 그 자동차 용 그 반도체가 부족해서 네. 뭐 중고차 대신에 중고차 사느라 중고차 가격이 뛰기도 했는데 맞습니다. 하반기 되면 좀 해결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 여전히 그래요? 맞습니다. 그게 지금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또 이제 산업에서 볼 때는 새로 들어오는 공장들이 다 2023년, 2024년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이라고 하는 그런 대규모 공장들이 다 2023년 이후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과연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주장을 하던 게 이제 GM이라는 제너럴 모터스 미국 회사입니다.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가 있는데요. 근데 이 회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지금 차량용 반도체 수급은 3분기부터 완전히 해결될 거고 우리는 공장을 100% 풀가동을 하겠다라고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발표를 하면서 그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상승했는데 지금 8월에 지금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은 굉장히 좋았는데 차량용 반도체가 이게 만만치가 않다 수급이. 그래서 3분기에 영향을 받을 거고 좀 의미가 있었던 게 뭐냐면 미국은 픽업 트럭 산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익성도 굉장히 좋고 근데 GM이 지금 현재 가장 수익성이 좋은 픽업 트럭의 3개 라인, 3개 공장을 가동을 일시 중단을 해버린 겁니다. 아예 중단됐어요? 네, 그러면 라인이? 주가도 급락을 했고 뭐지? 이런 상황인데 경쟁사인 도요타도 지금 감산을 한 40% 정도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또 지프를 생산하는 스텔란티스라는 과거 클라이슬러 회사도 그 회사도 감산을 발표할 정도로 뭔가 이게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이상하네? 이런 분위기를 지금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 좀 반도체가 좀 부족하면 저기 공급을 늘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공장 지으면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공장도 잘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는 이해하셔야 되는 게 과거의 저사양 부품들은 상관이 없는데 뭐 MCU라고 하는 차량용의 어떤 CPU, 차량용의 어떤 브레인 역할을 하는 그런 부품들, 여러 가지 전력 반도체들, 하다못해 에어컨을 컨트롤하는 센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칭해서 이제 차량용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글로벌리도 굉장히 소수의 회사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인피니온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네덜란드 NXP,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몇 개 회사가
자동차가 소수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음. 또 이 생산을 대부분 또 외주를 주고 있는데 네. 외주를 생산하는 회사들은 TSMC, 삼성전자 같은 파운드리 기업도 몇 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수 업체들이 이걸 늘려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생산을 잡고 있는 이 파운드리가 지금 대규모 공장이 지금 인텔도 짓는다고 하지만 2023년 말이나 2024년에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하면은 기존에 있는 공장 효율을 올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공장도 좀 당장 생기지 않을 거고 네, 수요는 계속 있고 네, 그럼 이게 되게 장기간 계속될 굉장히 가능성이 어렵습니다. 높네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해결된다는 얘기들이 네. 이게 금방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높아지는 지금 그런 산업이 되게 얘기네요. 재밌게 네. 된 게 이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은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가를 계속 올리고 있고요. 지금 차량용 반도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업들이 핸드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들, 그다음 그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들 하다 보니까 그 동안에 이제 자동차 기업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이쪽이 또 이렇게 워낙 힘이 세다 보니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들, 네. 그다음에 어떤 전자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의 라인을 이제 자동차 돌려가지고 좀 음. 해결했는데 이게 서로 이게 왔다 갔다 거리면서 사실은 가격을 계속 올리면서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업들은 또 굉장히 실적이 좋은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여기다 뭐 또 미중 관계도 약간 영향이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다. 예. 그건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중국은 지금 생산에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괜찮아요? 네, 차량용 중국은 반도체가? 네. 차량용 반도체도 괜찮고 또 파운드리라고 하는 거를 그 SMIC라고 하는 기업 아마 이름을 많이 네. 들어보셨을 텐데요. 거기에 정부가 대대적으로 지금 어떤 자금을 지원하면서 증설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체적으로 이 차량용 반도체 조달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입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자체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네. 이게 미중 무역 관세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서 지금 짓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음. 왜냐하면은 TSMC한테 공장을 지으라고 해도 TSMC가 미국에 공장을 짓게 되면 다른 지역에 수출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만약에 그래요? 삼성전자가 복잡하네요. 네, 중국에 공장을 짓게 되면 다른 지역에 수출할 수 없는 굉장히 복잡한 관세가 얽혀 있어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정권부터 이제 이어져온 미중 무역 관세가 결국에 이런 쪽에 어떤 부작용으로 지금 이어졌다라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네. 그 외에 뭐 다른 이슈는 없나요?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예. 델타 변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글로벌 물류가 마비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차량용 반도체에 좀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네. 사실은 이게 차량용 반도체는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 있어서 반도체와 함께 지금 가장 중요한 양대 축인데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장 뭐 자동차 업체나 네. 뭐 이런 데 투자하기는 좀 어려운 분위기인가요? 좀 투자자로서 개인 투자자로서 볼 때. 맞습니다. 근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되는지 업체별로 지금 대응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네. 좀 그런 부분들 보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준비한 슬라이드인데요. 네. 제가 그 글로벌 파운드리 얼마 전에 말씀을 네.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저거를 인수해서 어떻게 파운드리 좀 해결하겠다는 인텔의 계획이 있었는데 최근에 독자 노선을 가겠다. 우리 네. IPO 하겠다라는 또 로이터의 뉴스가 나오면서 그런 부분도 좀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일단 친환경차 50%까지 늘린다. 바이든이 얘기해가지고 이거 자동차 업체들한테 상당히 호재고 그러니까 친환경차 만드는 업체들 거기다 좀 투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분들 많을 텐데 네네네. 약간 뭐 차량용 반도체 수급 어떻게 되는지 요거 마저 보면서 좀 투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맞습니다. 드네요. 예. 또 이게 목표가 2030년까지 50%니까요. 네. 아직 기간이 한 9년 남지 않았습니까? 음. 그 안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세 번째 이슈인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언제까지 여기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월스트리트의 세 가지 포인트를 한 줄 평으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월가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잭슨홀 심포지움에서 테이퍼링과 관련해서 어떤 말을 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테이퍼링 시작 시기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델타 변이 확산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당장 확답이 나오긴 어렵지만 그래도 주목해봐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국 증시에서 주가 상승률이 100% 넘는 주식 중에 한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주식은 10개는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주식 상승률을 사전에 점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실적이 좋게 나올 종목을 찾아서 분산 투자로 리스크를 나누라는 투자 대가들의 조언이 다시 생각납니다. 세 번째,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미국 자동차 산업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30년까지 신차의 50%를 친환경차로 한다고 했습니다. 친환경차 산업에 투자하려면 미국이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방송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은 이제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좀 증시가 변동성이 생기면서 많은 고민들도 있으실 텐데요. 또 저희 이런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이 어떤 투자의 어떤 중심을 잡아갈 수 있도록 좋은 정보를 드리도록 매주 열심히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8월 23일 월요일 생방송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벌써 라이브를 마칠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아래의 채널 구독 버튼까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내일도 아침 8시 월스트리트 3가지 포인트로 진단하고 이슈를 격파하는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텍톤 투자자문의 신종민 상무님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